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정책과 이슈들을 맨눈으로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감시자들의 특별히 새 식구가 한 분 오셨습니다. 감시자들의 맡은 김부영 의원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김 의원을 대표해서 오늘 활약해 주실 분입니다. 경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부영 의원께서 본인보다 네. 더 독하게 감시를 잘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아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도의회에서 천영기 의원은 어떤 우리 분이신가요? 천영기 의원이 뭐 네.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시죠. 네. 경남에 하동에 있는 아버지 닮았거든요.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이나 지나면 제가 이렇게 M자 물에 될 것 같거든요. 네, 충분합니다, 오히려. 오늘 한번 날카로운 분이라고 하시니까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총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걸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오늘 감시자들이 4.13 총선을 제대로 잘 즐기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4.13 총선 100배 즐기기 경남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입니다. 그 감시자들이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관전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누리당의 완승이냐, 야권의 약진이냐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는 총선 초반부터 경남 16개 지역구 전부 승리를 자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16개 지역구 압승을 또 기대하고 있고 그리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우리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경제는 세계화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고 잘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같이 하시는 여당, 야당 불문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에서는 남부 내륙철도 유치나 우리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나노융합, 항공, 남해안벨트 등이 좀 실천이 계속되고 또 안착되길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우리 경남 16개소의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세계 경제가 침체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경제 정책이 재벌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분수 효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 가계부채는 증가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전월세라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실업률 고공행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거든요. 네. 어떤가요, 판세가? 그 현 시점에서 좀 추이를 보면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경우 좀 개파 갈등이 증폭되면서 그 유승민 공천 파동하고 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요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 지난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하고 경북에서 14%포인트라는 그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그 10%포인트가 넘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는 5%포인트 하락에 그쳤어요. 그래서 유승민 공천 파동이라든가 이런 그 개파 갈등의 증폭에 따른 영향이 좀 대구, 경북에는 좀 영향을 줬지만 경남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좀 전해져 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지 않는가. 예,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16석을 다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자만이죠. 저를 무슨 철도를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자, 지금 10년 동안 정부를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누리당이 180에서 200석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경남에서 16개를 다 초석이죠. 이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김해 갑을도 있고요. 창원의 성산구도 있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180석 되거나 16석 더 확보되면 대재앙이다. 왜냐하면 견제와 감시와 균형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당이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견제, 감시, 균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적인 변화를
유심히 보시고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몇 석을 목표로 잡고 있죠? 지난 19대 국회 때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7%였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경상남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2%였습니다. 그 정당 투표율을 좀 반영해 보면 지금 저희가 총 16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30%인 5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확보를 해야 이게 정당 지지도하고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5석 플러스 그다음에 훌륭한 개인기가 있는 후보인 경우에 더 추가의 득표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5석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 실제로 유권자의 지지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선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표 5 플러스 알파, 5석 플러스 알파인데 가능할까요? 저도 욕심이죠. 현실적으로 네. 5석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 지형학적으로 견제 균형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비례 투표만큼 의석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2곳 정도, 진짜 최대 많으면 3곳 정도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쉬운 거죠. 네. 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국민의당은 이제 창원 성산구하고 이제 마산 해운구를 비롯해서 도내 7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요. 근데 도당 출범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늦어진 만큼 좀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 비해서 좀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단일화를 이뤘죠. 창원 성산구의 노회찬 후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산구의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영남권의 진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지난 그 19대 총선에서 그 야권 후보의 단일화 불바로 빼앗긴 의석을 지금 이번에는 좀 되찾겠다라는 그런 지금 의지를 태우고 있죠.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낙동강 벨트 살아있나? 살아있나요? 네. 이 낙동강 벨트라는 게 지난 총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낙동강 주변을 잇는 부산 경남 지역의 정치적 지형을 좀 바꿔보자 민주당의 전략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낙동강 벨트 많은 그 언론 보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이게 좀 성과가 있었죠? 낙동강 유역에 있는 창원은 좀 떨어져 있죠. 예. 김해하고 양산 지역에 우리 유권자분들이 야성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김해와 양산의 그 야성으로 좀 선거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그 바람으로 창원 그리고 서부 쪽에 좀 바람을 불겠다라는 게 전략이었고요. 지난번에는 특히 부산의 문재인 후보, 그다음 문성근 후보, 네. 그리고 양산의 송인배 후보, 김해의 민홍철, 김경수 후보 등등이 약진을 많이 하셨었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낙동강 벨트가 김해 양산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격전지, 가장 핫한 지역이 김해인데요. 김태호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김해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세가 어떤가요? 네, 우선 그 새누리당의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 후보를 지금 내세웠죠. 지금 수성을 다짐하고 있고요. 더민주에서는 19대 총선에서 분패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후보가 이제 탈환을 이제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소속으로 이제 변호사인 이용호 후보가 지금 가세한 형국이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경수 후보가 이만기 후보를 좀 앞서고 있어요. 동아일보가 그 지난달 24일과 25일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이만기 후보가 28.8%로 나왔고요. 김경수 후보가 44.6%가 나와서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한 10%포인트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김경수 후보는 국정 경험이 있죠. 거기다 국회 경험도 있으세요. 더해서 노무현 대통령 고향에 내려오실 때 같이 오셔서 봉화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셨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본 경험도 있으신 정말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탑다운 골고루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 당에서 자체 판단하기로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후보다. 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만기 후보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실험 기술 중에 최고 화려한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안딸이?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이 안 나죠? 네. 혹시 뒤집기 아십니까? 예. 정말 우리 이만기 후보는 뒤집기의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실험의 최고 기술을 구사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무려 장사 타이틀을 49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성실함과 뚝심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은퇴 이후에 노력을 해서 인제대학교 교수로 지금 인용되어 있는 입장이고, 김해에 우리 경남 배드민턴 연합 회장을 하고 있으면 또 그리고 생활체육회 김해시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면을 볼 때 막판에 뒤집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번째 천하장사 타이틀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뒤집기 씨름을 해봤거든요. 뒤집기 하다가 진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해 을 지역 얘기를 해봤는데요. 김해 갑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지금 아주 초접전이라고요? 예, 그 김해갑 선거구는 그 경남 유일의 그 야당 현역이죠. 더민주의 그 민홍철 의원이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홍태용 전 김해 한솔 재활 요양병원 원장이 이제 후보로 이제 나섰고요. 여기에 무소속으로 이제 최두성 후보와 최성근 후보가 지금 가세한 형국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지난달 20일에 그 부산일보가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홍태용 후보가 41.5%고 민홍철 후보가 44.3%예요. 좀 팽팽한 접전 양상이 좀 전망되지 않을까. 홍태용 후보 선거 캠프는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는 김해고등학교 동문들의 대결입니다. 김해고등학교 7회 졸업신 홍태용 후보, 그다음에 김해고등학교 4회 출신인 민홍철 후보, 네. 김해고등학교 동문들의 김해고등학교 대결인데,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좋군요, 지금. 예. 네. 지난 현수막을 어떻게든 붙일 수가 있군요. 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우리 그 민홍철 후보하고 새누리당 김정건 후보가 박빙으로 1.1%로 우리 새누리당에서 고배를 마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홍태용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만회해서 당당하게 격차를 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님 경남의 유일한 야당 의원이시죠. 그런데 이분 야성을 보이시기보다는 되게 법관 출신이세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 그리고 되게 친화적으로 유권자들하고 계속 만나오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평판은 의정활동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판이 있으시고요. 특히 김해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김해 경전철 MR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 지난 4년 동안 보여주신 의정 활동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박빙이지만 끝까지 파이팅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당선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홍태용 후보가 우리 민홍철 후보의 의정 활동을 잘못했다고 지금 굉장히 태클을 걸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민 후보가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꼬집고 있죠. 그런데 사실 민홍철 후보가 국회의원 생활을 잘했다면은 지금 김해 경전철이나 MRG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죠. 네, 이 MRG 문제, 특히 김해 경전철 문제는 사실 앞서 새누리당 시장 때 잘못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해 경전철은 민자 사업으로 이미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든 4년 동안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하셨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보다 그걸 4년 동안 그밖에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게 맞죠.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김해는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달아오르지만 김해시장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후보를 내는 게 힘들구나라는 걸 정말 이 양당의 그 우여곡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더민주를 보면 이제 여론조사 경선에서 1위를 하는 공윤건 후보에 대해서 허위 경력 기재 등의 문제 때문에 그 공천을 무효하고 다시 이제 허성건 후보로 전략 공천을 했죠. 그래서 공 후보가 이제 무소속 출발을 밝히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당 잔류로 이렇게 갈등은 봉합은 됐고요. 또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공천을 받은 김성호 후보에 대해서 그 모 언론사의 그 임원 사임 서류가 이게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일 이틀을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을 무효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김 후보는 이제 해명서를 내고 그 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런 소명이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본 후보 등록을 또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새누리당에서는? 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네. 김해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결선전이라고 하는데 세 석 다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석의 국회의원과 한 분의 김해 시장. 지난 허성곤 후보는 지난 2014년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본선에는 오지는 못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더민주당에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허 후보가 10여일 동안 우리 건강 이상설로 시장 후보로서 활동을 중단한 채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명과 그리고 사과 없이 지금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공당으로서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김해 시민들, 저 유권자들이 잘 정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성곤 후보가? 아니, 약간의 좀 출혈이 있으셔서 시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시술하는 내용,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뭐 숨기고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지난 우리 김종인 대표 내려오셔서 경남도당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예, 우리 허성곤 후보님 지난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 신청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김해가 참 여야 박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몸소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새누리당 우리 김성우 후보 열린우리당 도의원 출신이시죠. 네. 그래서 농담으로 야당과 여당의 후보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낙동강벨트 또 하나의 축입니다. 양산인데요. 양산 지역 이번에 분구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판세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 어떤가요? 예, 저는 이제 양산갑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이 윤영석 후보하고 이제 더민주에서는 송인배 후보가 붙는데 리턴 매치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도의원 출신 홍순경 후보가 이제 또 나섰고요. 그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는 이제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당의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지난 총선에서 윤영석 후보에게 4,000여 표 차이로 그 석패했던 더민주의 송인배 후보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서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민의당 홍순경 후보는 양당의 벽을 넘어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판세를 보면 그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가 4년간 다진 조직과 인지도로 조금은 앞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또 보수층이 많은 그 웅상 지역이 또 을선곡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네. 양선에서 3번 낙선했던 이제 더민주 송인배 후보는 이번에는 이제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송인배 후보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참 메어지는데요. 이분 5번째 도전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정도면 정말 끈기의 소유자라 생각이 들고요. 5번째 도전이면 청춘을 거의 뭐 그 양산에서 다 바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송인배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전 의원 시절 때 보좌관도 하셨고요. 그리고 국정 경험, 청와대 경험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역에 내려오셔서 끊이지 않고 정말 도전해오고 있고 지금 이번에 분구가 되면서 마지막 기회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권이 좀 분열되면서 사실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윤영석 후보 얘기도 들어볼까요? 예, 윤영석 후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이 끝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감히 우리 김주수 후보를 길을 죽이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오늘 여기 새누리당 분위기는요. 이제 네. 선거가 다 끝나고 네. 분석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게임이. 양산갑 너무 여유 있어요. 양산갑 지역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3월 27일 날 부산일보에 난 여론조사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가 56.3%, 송인배 후보가 28.5%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차이죠.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윤영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 경남 지역 최대 격전지 김해 양산 지역을 짚어봤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시자들이 선정한 4.13 총선 관전 포인트 세 번째는 후보 단일화 파워는입니다. 그 전국적인 관심주였고요. 창원 성산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합의를 했죠.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고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대결에서 이제 결국 노회찬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두 후보가 지난달 22일 밤에 만나서 단일화 논의에 처음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29일에 이제 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도 채 안 걸린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우리 또 허성무 후보 네. 지난 12년 동안 네 번째 도전이시죠. 네. 네 번째 김수현 의원님 도전이시죠. 내내 지금 짜놓으세요. 계속 후보 목이 한번 메이십니다. 얘기하실 네. 때마다 짜놓으시고.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특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계속 올인하고 계시다가 이 새누리당의 독주 그리고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어떤 강한 요청에 네. 응답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 19대 때 그 학습 효과가 이 절박한 이 상황을 만들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그 지난달 22일 밤에 두 후보가 노회찬 후보와 허성무 후보가 만날 때 호프집에서 만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 정보를 좀 미리 알고 가서 네. 그 찾아뵀는데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비공개로 하시고 저는 이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호프집에서 그냥 술을 먹고 있었죠. 들리던가요? 얘기는 아니 들렸나요? 그 선거 네. 캠프 관계자분들하고는 이제 따로 다른 아, 자리에서 좀 예.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1시간이 좀 채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의 표정을 봤을 때 정말 이 절박한 분위기를 그때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두 후보의 단일화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지역 단수 공천하신 지역이죠? 서울에서 철새 정치인 단지 지명도만 가지고 우리 지역의 후보를 낚아채는 듯한 그런 단일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 강기훈 후보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한 번 더 밀어주시면 우리 성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살림이 윤택해지는 그런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이 철새 정치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사구 갑의 문대성 의원 불출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수 추천으로 지금 인천 남동구 갑으로 지금 전략공천돼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제 철새 정치인인 거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을 간 것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우야 용산구에서 지금 영입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공천 파동 비박계 서바이벌 승자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 탈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소속 출마가 전국적인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모이면 여러분 뭐 선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때 빠지지 않고 나온 얘기가 이제 유승민 후보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경남 지역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남 지역에서는 이 유승민 파동이 이제 TK 지역, 경북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밀양 창원 그 지역구인 조혜진 의원 그쪽 부분에서만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는 이 조혜진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여론조사를 해서 갱선을 붙여서 낭만을 했으면 좀 더 명분이라도 있을 건데 큰 오프를 시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지역구가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새로운 어떤 갱선 박빙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난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무난하게 마무리라는 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새누리당 건지. 의원이 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선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저는 이게 완전히 이번 특히 새누리당의 공천은 거의 우리나라 정치의 완전히 끝장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당 정치의 끝장판이라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새누리당 공천을 이야기하는 워딩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숙청이더라고요. 숙청. 이거 숙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당 정치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우리 당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정당 정치를 좀 바로잡는데 유권자분들께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한두 명이 다수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이런 공천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이번 심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도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일단 출마자는 이제 새누리당의 엄영수 전 밀양시장의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있고, 국민의당에는 우일식 후보, 무소속으로 이제 조혜진 후보 외에도 김충근 후보와 이군영 후보가 있는데요. 네. 근데 판세는 뭐 새누리당 공천장을 받은 엄영수 후보하고 조혜진 의원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엄 후보는 이제 재선의 밀양시장 출신으로 인지도가 있고, 네. 그렇지만서도 또 조 후보는 8년 동안 밀양과 창녕에 다져놓은 조직과 또 인지도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령 함안 지역이 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그 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그 지역민들이, 의령 함안 지역 유권자들이 좀 어떤 선택을 할지 요 변수가 좀 걸려 있지 않을까. 그 새누리당의 분열로 지금 이 지역구뿐만 아니라 또 혼선 양상을 띠는 다른 곳도 있다고요? 창원시 마산 해운구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그 3선의 안홍준 의원을 꺾은 윤한홍 전 경남 그 행정부지사와 국민의당 안성호 후보가 이제 그 이렇게 대결 구도에 있었는데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하기남 후보가 합류를 했어요. 하균남 의원께서는 왜 결심이 늦어졌을까요? 제가 참 입을 떼기가 어려운데요. 네. 짜는 오늘 많이 힘드시네요. 양쪽에서 네. 지금 많이 힘드세요. 예.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네. 우리 하기남 후보 2004년, 2008년, 2012년 예, 하기남 변호사 3번 출마해서 3번 떨어지셨죠. 그래서 겸허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맡으셨었어요. 아, 네. 맡고 더 파급력이 있는 후보 발굴에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마산 지역의 특성의 한계 때문에 후보 발굴을 못하셨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윤한홍 부지사가 후보가 되시면서 내놓은 공약 중에 대표적으로 마산 수출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 아파트를 짓겠다는 등 좀 이렇게 지역 정서하고 동떨어진 그래서 공약 발표를 하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마산 시민 단체들 그리고 당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막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윤한홍 후보가 안홍준 선배를 많이 좀 건드렸죠. 예, 많이. 예. 마산고등학교 동문이죠. 아, 예. 많이 건드렸죠. 건드려서 조금 시기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윤한홍 후보가 적극적인 그 보응력과 스킨십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또 우리 안홍준 후보가 새누리당 경남도당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홍준 후보도 윤한홍 후보를 당선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감시자들이 정한 4.13 총선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그 접전지들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스코어가 예측이 되시나요?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예측력이 가장 뛰어난지. 우리 그 강기태 씨는 지금 네. 새누리당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안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16개. 객관적으로 보면 16개 지역인데요. 네. 새누리당 한 13곳,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2곳 정도, 그다음에 정의당 1곳. 아. 그 정도면 이제 뭐 정치 지형학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녹화를 쭉 해봐도 16곳으로 이게 처음과 변화가 저는, 없으신지. 단연코 16석을 다 차지할 것이다. 네. 단체장들도 전부 새누리당이고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누리당이 되어야 되고 또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16곳 다 정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김지수 의원님의 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예, 야권 지지율이 최소 3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적어도 야권의 후보가 30%의 득표를 하실 걸로 예상하고요. 5석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김용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각 당에서 그 목표치라든가 그걸 뭐 이렇게 늘 뭐 취재를 통해서도 막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 각 당의 목표대로 하면 뭐 16석 훨씬 넘죠. 근데 뭐 몇 대 몇으로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유권자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당까지 제가 콕콕 집어서 알려주셨는데. 빨리 얘기했으면 불리해요. 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 결정도 늦어지고 그래서 깜깜이 선거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고 각 정당별로 공약들을 내면서 정책 대결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총선을 하루 앞두고 각 정당별 정책 공약을 꼼꼼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대표 감시자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정어린 감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천연계 의원께 함께해 주신 더욱더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그대와 함께 그곳에 가려네. 모두가 꿈꾸는 가슴 벅찬 미래를 yes. 우리는 얼마나 꿈꾸고 기대했던가. yeah. 이젠 또 다른 시작을 내야 할 시간,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 너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시간 왔네.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희망 담으러.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미래 담으러. 찍고 노는 날. 이번 순서는 도민 행복조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3개월 동안 조례 제정에 힘쓴 두 발의단과 또 지역 의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VCR TV를 통해서 계속 뵈서 그런지 되게 낯익네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경남청년유니언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형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청년유니언에서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남도의원 여영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서팀도 만나볼게요. 네. 네. 그 독서조례팀에서 함께했던 책 읽어주는 엄마 김영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독서 조례팀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시와 그림을 하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창원시 독서문화진흥조례 대표 발의를 한 강영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감시자들 계속 시청하셨죠?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청년팀 활동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안타깝죠. 네. 네, 당연히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니, 저는 근데 되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에요. 언젠가. 네네. 네. 어떠셨어요? 독서팀 보니까. 굉장히 책 읽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창원이라는 이 지역적 특성에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또 많은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매주 일정한 시간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알아보는 분들은 없으시던가요? 저 한 번씩 통화를 하다가 형님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지금 촬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형님 뭐 연예인이십니까? 촬영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당혹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또 보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주변에서도 조례 만들기 프로젝트 너무 흥미로웠다. 조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제정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런 호평이 많았는데요. 이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신문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두 팀이 조례를 만드는 모습을 지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팀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진행해 왔는지 화면에 담았거든요. 청년팀의 활약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실효성 있는 청년 조례를 만들기 위해 뭉친 경남 청년 유니언. 최소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남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는데요. 이후 조례 제정에 도움을 줄 도의원을 찾아 나선 이들. 여영국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어떨까? 네. 뭐 듣던 좀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네. 세세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찾아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 사이 전국 최초 청년 조례가 실시된 서울시를 찾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조례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는데요.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될 것 같다. 뭘 하더라도.
경남에서도 이 같은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 청년조례는 경남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 청년센터 건립이 사실상 이 조례의 핵심이다. 청년 기본조례 동의 서명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의원 동의가 필요한 상황. 러브레터를 준비했는데 사실 여기에 많은 분들 동의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진심을 담은 설득으로 무려 24명의 의원 동의를 받아 조례안 최종 제출을 마쳤습니다. 담당 부서가 있어야 이걸 책임 있게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아마 그걸 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경상남도의 임시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드디어 조례안이 통과되는 3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총 20개의 조례안 가운데 청년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의사일정에 보면 모를 게 없잖아요. 결국 이번 의사일정에 청년 기본조례가 빠져 있었습니다. 청년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없어서일까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 의원. 요번에 뵈서 참 좋았을 텐데 5월달에 임시회 때 참가될 수 있도록. 다가올 5월 임시회를 기약하며 청년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청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조례보다 이게 좀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가 한 번 더 하면 더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어쨌든 청년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요. 그 말 정말 마음에 드네요. 청년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어떠셨어요? 지금 굉장히 청년 세대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모두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이 조례가 뒤로 밀려버렸다라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기성세대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조금 거시적으로나 이런 좀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 조례가 청년들의 제안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조례안을 작성하고 진행시키기까지 그 의원님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이번 조례 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은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를 운용할 때는 사실은 그 조례로 인해서 혜택 받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고 쭉 해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조금 이런 조례, 예를 들면 우리 청년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좀 청년 활동을 활발히 해온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청년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 또 비판적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 청년 기본조례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 4월 달은 회기가 없습니다. 5월 달 임시회 때 아마 상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또 청년들의 부채 탕감, 이제 이자 지원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검토한다고 집행부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 아직까지도 비용 축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이런 좀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4월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는 아마 비용 축에서 하고 첨부가 되어서 아마 집행부의 검토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뭐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의 청년허브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무중력지대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한 4개인가 5개 정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거기 그냥 청년이면은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가지고 그 공간을 쓰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니까 코워크라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도 저런 공간이 있으면
뭘 해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도전한 조례 이런 내용도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죠? 네, 뭐 청년센터 건립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아, 좀 통과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요. 이 청년 조례가 어떻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지 저희 감시자들이 끝까지 청년들을 위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서팀의 활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2016년 1월 독서 조례 제정에 도전한 명신 씨와 영미 씨. 공부 모임을 하는 그 강의실을 자꾸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쪽 가서 하세요. 오늘은 뭐가 있으니까 저쪽 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대관 자체에 저희가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도서관 실태 조사를 통해 조례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마침내 발의단은 시의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독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의회에 이런 제안을 하려고 왔어요. 아이고 서름을 많이 겪으셨네. 세상에. 이후 두 사람은 독서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 김해시를 찾아가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조례어에서 작은도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창원시 의원들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갇혀 있는 공간이라면 이제 좀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하고 함께 공감하는 어떤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목소리를 담아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완성했는데요. 조례를 발의한 좋은 조례 연구회 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독서 조례는 3월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세상에 나온 독서문화진흥조례. 이 모든 게 시민과 의원이 한마음으로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니었을까요? 다시 봐도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 다 함께 박수를 쳤었는데요.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입니다. 소감이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네,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또 우리 또 이 언론이 함께해서 만든 조례 통과된 게 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명신 씨하고 영미 씨께서 지역의 타 지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실제적인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걸 함께 조례 담을 때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지 않았을까 이래 싶고요. 어쨌든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뿌듯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꽤 기쁩니다. 젊은 도시 창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젊고 그리고 생기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독서가 다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사례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또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자지만 야 이게 진짜 되네.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시민들이 조례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번처럼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하고 또 우리 언론이 함께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극히 드문 과정이고 이제 주로 있는 그 경우는 이제 요구가 있는 단체, 뭐 집단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토론회를 열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조례가 우리 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만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조례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난히 기억에 남던 게 마을의 어떤 그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작은 도서관, 김해 쪽에 있는 그 작은 도서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도서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나도 저런 곳에서 다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 도서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조례에 뭐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를 지원한다, 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당연하죠. 두 분이 또 독서 모임을 마침 새로 시작하셨다고. 저희 그 책 모임에 오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책 모임 이름을 지었는데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책 읽는 사람들 텔레마코스라고 했습니다. 요 밑에 자막 나가시죠? 네. 우리의 삶에 좀 살이 찌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독서가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아주 작은 책을 볼 수도 있고, 근데 풀어내는 방향에서 결정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만 잘 살 것인가? 아니다. 우리 함께 이 지구 안에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자그마하게 작은 책을, 그림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독서 모임이 이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또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네.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뭐가 우리가 독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누리셨으면 애쓰셨으니까 네, 누리셨으면 네, 충분히 좋겠습니다. 도민 행복조례 만들기 프로젝트 3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한쪽에서는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더 나은 독서 문화 환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행복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350만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유익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출연자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3 총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 4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데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4월 13일에 바쁘신 분들은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투표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감시자들은 4.13 총선을 하루 앞두고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인 만큼 감시자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고요.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